고요.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 농장, 내 올리브 사업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나무만을, 재배만을 바라보는 시선 말고 우리 조직과 구조를 보는,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한 개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이 연구의 조직이, 조합이라는 이 조직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강의는 특별히 전체 강의 중에서도 모든 연구 회원들이 필수로 이제 들어, 들어야 하는 그런 필수 강의로 이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도 다 들으시고요. 부득이하게 못 들으신 분들은 요 이제 교육 다 이제 그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링크 저희가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인원 이제 다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 항상 하는 그 제주 올리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맡아주실 서길수 고문님 소개드립니다. 예, 소개 아,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아, 사실 이정석 회장님이 이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 되게 난감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올리브를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경영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요청을 받았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떻게 이 강의를 풀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두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그 경영학의 기본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길 건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한다는 점에서 기초 개념을 한번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올리브 영농조합의 필요성과 우리가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농업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자꾸 뜨는데, 이게 지금 누가 눌러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 AI 컴패니언 혹시 주최 측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이거 지금 사용해야 되나요? 사용 안 해도 되면 제가 일단 중지를 시킬게요, 얘는. 어, 일단 AI 컴패니언 쓰면 요약이 되니까 일단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일단 농사도 하나의 비즈니스다라는 관점을 좀 먼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비즈니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일단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정비와 변동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럼 고정비, 변동비 때문에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을 빨리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매가라고 봅니다. 판매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영농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사는 열심히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선 농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농사는 하나의 비즈니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키우면 다 잘 될 거다라든가 또는 내가 열심히 하는 이 내 노동은 그냥 이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지어서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올바른 생각은 열심히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수익을 남겨야지 이 농사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노동이 공짜가 아니라 내 몸값도 역시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거고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정말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원래 농사 잘했는데 왜 돈이 없을까라든가 작년보다 분명히 많이 파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별로 안 들어오네.
뭐 열심히 나는 하는데 별로 요새 남는 게 없다라고 만약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매출이 곧 수익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만 혼동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런 혼동을 잘 해요. 매출만 많이 일어나면 덩치만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비용 어디서 비용이 나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컨트롤 해야지 결국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돈이 왜 없을까? 또는 돈이 왜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비용, 어딘가 숨어 있는 비용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용 두 가지 비용, 고정비와 변동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고정비는 여기서 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농사를 짓든 짓지 않든 나가는 돈입니다.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죠. 내가 농사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시설을 했다. 뭐 올리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관계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땅을 빌려서 만약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묘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 올리브 묘목은 심자마자 바로 올리브가 열리는 건 아니죠. 올리브를 나무를 심고 적어도 2, 3년, 뭐 길게는 한 5, 6년 지나서 올리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가 한 해만 나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20년, 30년 쭉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럴 경우는 이게 한 해 그 변동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고정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기계를 도입했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매년 이걸 이제 뭐 20년, 기계를 20년 우리가 예상하고 쓴다 그러면 기계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20으로 나눈 그 비용이 이제 매년 고정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고정비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이제 이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을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한 해 농사를 짓는 경우에 뭐 내가 고추를 심었다, 배추를 심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묘목이 아니라 종자죠. 이런 종자들은 그 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동비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고정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를 뿌리거나 농약을 썼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귤을 수확했는데 그 귤을 포장을 하는 박스 값이라든가 아니면 수확철에 인건비로 나간 알바비나 인건비로 나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변동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비와 변동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비용이지만 성격이 좀 다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중요하냐?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쉽게 이거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집 가면 한 일당 15만 원 받는데 내 농사에서 일당 15만 원이 안 나온다면 그건 농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인건비가 고정비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일한 날수만큼은, 일당 곱하기 일한 날수만큼은 벌어야지 내가 비용을 커버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빼고 계산을 하면 수익이 생겼지만 사실 내 노동에 대한 비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 손해 보지 않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영학에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 이븐이 돼야지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을 커버하는 점이고 그 이후부터 나온 게 순수한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본전이 어디냐라는 점을 찾는 게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제일 쉽게 얘기하면 고정비를 내가 만약 귤을 판다 그러면 귤 상자 한 상자 팔아서 남는 돈, 한 상자 팔아서 1,000원이 남는다면 고정비를 1,000원으로 나눈 그 값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정비는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커버를 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어도 헛짓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매년 발생하는 돈이고 그 돈만큼도 못 번다면 내가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이 고정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농산물을 팔았을 때, 한 단위를 팔았을 때, 실제로 그 단위에 들어가는 변동비를 계산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본전 계산을 하는데요.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고정비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한 상자 팔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2만 원이다. 근데 그 2만에 들어가는 변동비, 그러니까 그 한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비도 들어가고,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알바비도 지불했고, 어떻게 보면 뭐 종자도 사왔고, 농약도 들었고 하는 그 변동비를 쭉 나눠서 계산해 봤더니 변동비가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 한 상자 만드는데. 그렇다면 한 상자 팔면 남는 돈이 10,000원이죠. 그럼 10,000원이 남으니까 나 10,000원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10,000원은 사실 고정비를 커버해야 됩니다. 고정비 1,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 10,000원으로 나눠서 적어도 1,000상자는 팔아야 그때까지는 1,000상자를 팔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익이 생기는 거고 천상자 전까지는 고정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생산을 해서 900상자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건 손해지 남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개념이 경영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적어도 내가 본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요 경우 같으면 1,000상자를 팔아야 본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0상자 팔고 남는 상자부터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 농장의 가상 사례를 생각해서 고정비가 예를 들어 기계나 창부 할부보험 통해서 이제 뭐 한 매년 400만 원이 나간다. 할부금이 4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서 지금 짓고 있어서 한 30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 방제 이거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들어가는 어떤 방제비가 있다 그러면 그게 한 300만 원인데 근데 내 인건비가 내가 다른 데 가서 1년 뭐 일해주면 한 2,5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고정비 합계가 3,500만 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고정비 합계가 3,500만 원인데 보통 이제 내 인건비를 안 치니까 이것만 커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만 커버한다면 나는 그냥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변동비가 만약 포장비가 1,500, 한 상자 만드는데 포장비 1,500원에 수확 인건비가 4,000원, 뭐 선과 운송비가 1,500원이라 7,00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상자에 남는 돈이, 15,000원에 팔아서 판매가가 15,000원이라면, 7,000원이 원가였으니까 남는 게 8,000원입니다. 그럼 이 3,500만 원을 8,000원 나누면 4,375상자를 팔아야지 비로소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게 예를 들어 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럼 임차료가 없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없으면 그럼 고정비가 없는 거냐? 임차료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고정비가 없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토지를 팔아서 내가 은행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이 토지를 팔아서. 그럼 사실 그 500만 원은 고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내가 토지를 아무리 돈을 안 내고 있지만 내가 이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최소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뭐 5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500만 원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정비도 그렇고 변동비도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쉽게 뭐 포장비 1,500원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지만 수확인건비 4,000원, 선과 운송비가 1,500원이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될지 몇 상자가 나올지를 모르면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는 거하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수익을 그 매출에서 매출 얼마 들어왔다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늘 머릿속에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 계산에 따르면 4,376상자는 최소한 팔아야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여기서 판매가가 15,000원일 때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15,000원 받던 귤을 영농조합을 통해서 2만 원에 팔 수 있게 됐다. 그러면 한번 다시 똑같은 걸 갖고 계산을 해보면 판매가가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5,000원을 더 받은 겁니다. 변동비는 차이가 없을 거고요, 당연히. 당연히 고정비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상자당 이익이 8,000원 남던 데서 13,000원이 남기 때문에 5,000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손익분기점은 4,375상자에서 2,692상자, 즉 1,683상자를 덜 팔아도 일단 손익분기점에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학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의 그 바게닝 파워하고 영농조합의 바게닝 파워가 다르다면 영농조합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부상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내 손 안에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흑자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실제로 장부상으로 흑자인데 현재 현금 흐름이 들어오질 않아서 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농사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확기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지출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상당히 이제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경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실제로 주의해야 될 점들이 그 보면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보통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비용으로 안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값은 충분히 커버가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 그 중에는 지금 이제 귤 농사든 지금 올리브 농사 하시겠다고 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원래 이제 자기의 직업이 있습니다. 뭐 학교 교사분이라든가 자기의 직업이 있고 나는,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내 몸값은 그냥, 뭐 그렇게 충분히 내 그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내가 만약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따져서 알바비를 따지든 뭘 따져서 그 비용도 고정 비용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값이 항상 카운트가 돼야 된다. 내 몸값이 비용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판매가를 높일 수 있으면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결정권자가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유통업체가 가격을 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야 된다면 상당히 이제 피곤한 상태가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특히 이제 농업하시는 쪽에서는 이게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어떤 특정한 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기록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적어서 모든 영수증도 챙기고 꼼꼼하게 비용이 언제 나가고 라는 것들을 쭉 현금 흐름을 보셔서 현금이 중간에 현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기록을 해야지만 어디서 돈이 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농사를 하시면서 다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기후에서 한번 제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럼 오늘 원래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저도 영농조합을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좀 준비는 해봤습니다만 근데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농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농조합에 가입했을 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농조합이 우리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다른 그 작물의 사례를 통해서 좀 왜 영농조합이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이 있으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 올리브 산업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농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농가들이 각자 도생해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다들 자기 그 출하를 하고 유통업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돼 있었다면 사실 영농조합을 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성이 된다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텐데 지금 올리브 농장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 일단 영농조합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농조합 안으로 모든 만약 올리브 농가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하나의 성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흩어지면 힘이 없지만 뭉치면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별 농가들이 각자 도생해서 조금씩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나 상인들이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사가 잘 됐으니까 옆집은 더 싸게 주는데 뭐 이 가격에 못 사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협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독점적인 영농조합을 형성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면 모든 것들은 영농조합을 통해서 상인하고 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나설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될 때는 사실 지금 물건을 주는 쪽에서 오히려 더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돼 있습니다. 품질만 보증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독점적인 영농조합을 만약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거는 농민들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모여서 노는 친목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가고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올리브 그 산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감귤 같은 경우는 이 이런 대규모 독점적인 영농조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대부분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원래 물량 많으니 이 가격 아니면 옆집에서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깎아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 수용자인 거고요. 그래서 개별 농가가 전부 다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훌륭한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도 각자는 협상력이 적어서 결국은 이 대규모 유통상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마 제주 감귤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리브에서는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면 결국은 이 유통상인들이 이 와서 협상을 해야 될 거는 결국 개별 농가가 아니라 우리의 그 협동조합에 와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재밌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파라고 파프리카 생산자인데요.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라는 단체인데 이 자조회도 사실 처음에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 파프리카 농가가 각자 일본에다 각자 수출을 했습니다. 각자 일본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어, 옆에 농가가 더 싸게 준다는데 더 싸게 주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고 농가끼리 경쟁하느라고 가격을 상당히 많이 후려침을 당하는 그런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이윤을 잠식당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 파프리카 농가가 그 코파라는 하나의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내에서 모든 걸 위임해서 그걸 창구로 해서 일본 바이어가 왔을 때는 이 코파하고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태로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점유율 80%를 이 코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도 와서 함부로 자기들이 가격을 후려치거나 하는 일들이 없고 바이어 대상으로 해서 가격 협상 주도권을 확보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로열 플로라 홀랜드라는 거 이게 세계 최대 화훼 경매 협동조합인데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죠. 그래서 네덜란드 꽃시장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꽃시장이 유명한데 그 꽃시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신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도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꽃을 싱싱할 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개별 농가가 유통상을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 협상력도 없고 그다음 꽃은 빨리 시드니까 협상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들이 화훼 농가가 여기는 화훼 농가가 100% 출자를 해서 경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경매 플랫폼을 경매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여기 오면 하여튼 네덜란드의 모든 꽃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화훼 시장들이 전부 모여서 경매장을 만들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건 전부 다 경매장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이 경매장에 가면 좋은 꽃을 살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 화훼 시장의 60%를 지금 이 로열 플로라 홀랜드라는 협동조합이 경매 협동조합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판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좋은 꽃을 만들까? 그러니까 품질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세계 그 꽃 가격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품질은 좋고 그래서 농가들이 시스템을 장악해서 훨씬 더 그전보다 가치를 많이 높인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럽의 다른 사례 하나도 이제 다국적 낙농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아를라 푸드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건 브랜드를 소유한 케이스입니다. 조합원들이 브랜드를 하나 직접 만들어서 아를라 푸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선 철저하게 품질 통제를 하고 품질만 되면 일정한 가격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흔들리지 않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 큰 유통업체들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건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경매 플랫폼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산자 자조회처럼 협동조합이
어떻게 하든 농민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니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사실 제주 올리브도 어떻게 보면 제주 올리브 살려면 이 협동조합을 통해야 돼. 단일 공급망을 구축해서 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우리가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손익분기점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을 높이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구매력도 훨씬 더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자재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될 때 구매력도 훨씬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농업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농기구라든가 뭐그 차육이라든가 구입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별 농가가 한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 영농조합이 만들어져서 영농조합에서 구매를 한다면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재비도 예를 들어서 혼자 사면 10,000원 주고 소매가로 사야 된다면 조합원이 공동 구매를 하면 뭐 7,000원에 대량 구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료 같은 건 변동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농조합이 또 각 농가에 드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는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올리브라는 것이 제주에서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리브를 제주에 갖고 와서 실험을 하셨던 그 전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 40종류를 갖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올리브를 한 40종류 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제주에서 적응해서 자랄 수 있는 종류는 한 10종류 정도? 그러니까 그 많은 학습 비용을 치른 거죠. 40종류를 들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한 30종류는 그 제주 기후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고 거기서 살아남은 한 10종류가 지금 이제 아마 올리브가 제주에서 되는 올리브라고 보는데요. 그런 경험들은 사실 개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비용들을 사실 이런 그 영농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결국은 그 쉽게 그동안 쌓여져 있던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겠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떤 농장은 또 가서 보니 이게 사실 뭐 간격을 처음에 한 3m 정도로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크고 나니까 한 5m 이상 벌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5m 이상 벌려서 시작하는 거하고 3m로 시작했다 그걸 뽑아서 다시 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재테크입니다. 실패를 줄이는 것 자체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테크라고 볼 수 있고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산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심으면 이게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리브 나무를 심어놨고 또 특히 올리브 나무는 한번 심으면 뭐 1000년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년을 가는데 이게 제값을 못 받으면 올리브 오일이나 올리브에 대한 잎이나 이런 것들을 제값 못 받으면 심어놓고 나무를 다 다시 팰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 싸우는 것보다는 영농조합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수익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이
조합이 갖는 그런 어떤 힘을 농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이 형성이 돼서 단체 협상,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만약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제주 올리브라는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 안에서 뭉칠 수 있으면 그리고 품질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이 농민들의 수익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브랜드를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의 기록은 항상 요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최저 가격은 뭐 요 정도다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러면 올리브 조합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꼭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지금 이제 묘목 심었고 올리브 만들어지려면 한 뭐 4년, 5년 걸리는데 그때 가서 가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태여 내가 지금부터 영농조합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경영용으로는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리얼 옵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리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리얼 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올리브에서 특성상 가장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을 짜는 거고 올리브 오일을 짜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는 수확을 한 다음에 6시간인가 내에 올리브 기름을 짜야지만 이게 산화가 덜 되고 품질 좋은 오일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농가가 많아지면 지금 보니까 아마 올리브 쪽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그 설명회나 이런 데 이제 오신 분들의 숫자를 보면 아마 제주 내에서 올리브에 어느 정도 이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올리브 농사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올리브가 제가 막 진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올리브라는 종목을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올리브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보면 어,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라는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태리 이 원래 올리브를 많이 재배하던 지역들의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 너무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고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수요를 우리가 얼마만큼 프리미엄 수요로 만들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 올리브 오일의 품질이 좋으려면 그 시기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농가가 많아서 착즙 기계도 여러 대가 있고 이러면 좋지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착즙 기계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고가 장비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충 그 수확 시기에 누가 먼저 원하는 시간대에 이 올리브 오일을 짤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뭐 어떤 순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순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영농조합에서 먼저 가입한 사람에 대한 어떤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을 아마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원 미리 가입한 조합원 뭐 똑같은 경우라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보다는 조합원의 우선권을 당연히 줄 거고 똑같은 조합원이라면 더 오래된 조합원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오일을 짤 수 있는 그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5년 뒤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입해서 그 권한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잡아두는 게 저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 영농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회비를 내고 가입을 했고 그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쭉 그냥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돼서 조합과 같이 가는 길, 뭐 이 양쪽을 놓고 본다면 초기 비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공동으로 구매했을 때 대량 구매로 인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기술도 혼자서 뭐 유튜브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유튜브 보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정말 살아있는 경험들, 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금 올리브를 재배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차교 순서에 있어서도 이 가입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가입해서 내가 원하는 때 차기를 해서 그만큼 좋은 품질의 오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 아니면 저는 100% 100% 농가가 전부 다 가입한다면 브랜드 파워가 가장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 여기서 그 퀄리티 컨트롤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오일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제주 오일이라는 제주 올리브 오일이라는 그 브랜드 그거는 사실은 개별 농가가 어,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게닝 파워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조합 인증 마크를 달았으면 우리가 무조건 요거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의 가격은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아를라 푸드나 아니면 로얄 플로라 홀랜드 같은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또는 코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영농조합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최대한 농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지 올리브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출자금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출로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이제 몇 년 후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차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어, 리얼 옵션을 사둔 입장권이라고 보는데 이 입장권의 개념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라든 이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영농조합은 어떤 개인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그 영농조합을 구성하고 그 영농조합이 모였기 때문에 힘을 합쳤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고 보고 그냥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가입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지금 힘을 합쳐서 영농조합을 빨리 만들고 얘를 뭉치면 사실 이제 눈사람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이 뭉치면 조그만 공만한 이 단단하게 잘 뭉쳐지느냐, 안 뭉쳐지느냐가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게 안 뭉쳐지면 눈사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 정말 야구공만한 단단한 그 코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굴리기만 하면 눈사람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그런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야구공만한 어떤 눈덩이를 만드는 작업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단단한 야구공만한 눈덩이를 만들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굴리는 일은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적당히 눈치 봐서 잘 되면 나도 가입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게 흩어지게 되고 제대로 된 눈사람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영농조합에서 돈 받은 건 없고요. 저도 여기 영농조합 멤버가 되면서 이게 같이 가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같이 좀 토론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뭐 저기 우리 회장님한테 넘길게요. 너무 급하게 넘겨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뭐 토론까지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진짜 저희 40분이나 오셨네요. 거의 이제
어, 반 넘게 과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신 것 같고, 아, 정말 그 마지막에 이제 주신 말씀들, 그 다음에 오늘 교육 내용에서 주신 말씀들 되게 이제 와닿는 그런 멘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금 올리브 야구공을 잘 만들어야 나중에 올리브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짧으면서도 강한 그런 메시지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 내용들 되게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각자 오늘 들었던 내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문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그다음 내용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로 몰라서 지금까지 안 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셨는데 정말 깜빡 잊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런 이제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고모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변곡점이 되는 하루 되는 강의였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 야구공, 뭐 눈사람 이것도 되게 동그란 그 공들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솔직히 완전히 완성된 공을 만들고 있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작은 공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요런 공이 눈사람처럼 크게 만들려면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계속 굴려야 되는데 이 방향, 저 방향 그렇게 굴리지 않죠. 눈사람을 만들 때. 한 방향으로 모두가 다 같이 굴러갈 때 그 눈사람이 진짜 단단하게 크게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작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긴 호흡으로 이렇게 굴리는 시간을 모두가 같이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늘 이런 좋은 강의 함께 해주신 그 서길수 고모님께 한번 박수 드리면서 오늘 강의 한번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교육 카페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 가능하시면 메모장에 여기 성함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름. 그러니까 메모장에 여기 대화창에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그다음 다음 교육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함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창 키시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따로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잘 챙길게요. 그리고 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요즘에 카페 들어오셔서 글 많이 이제 적으시더라고요. 보기에 되게 이게 서로 이제는 조금 선순환이 되는 것 같구나. 누군가만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좀 즐거운 소소한 그런 올리브 라이프 공유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도 이제 많이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함 다 남겨주세요. 수고하고 인사도 되게 좋은데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 요거 진짜 그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오늘 강의는 정말 모든 분이 많은 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함을 대화창에 꼭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되십니다. 남기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세요. 네. 저녁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2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면 되게 재밌고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회장님, 혹시 이 강의 자료 보내드릴까요? 필요하면? 네네. 국장님, 여기 고모님한테 연결돼 있나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정리하고 있으니까 요청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카페 게시판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다 나가시고 계시네. 대화창 다 보이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은 그 농장 탐방 계획은 입니다. 취소된 거 맞습니까? 네네네, 없어요. 이번 주는 네, 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되게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사실 또 완전 이제 저희 회장단 정도는 되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고모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은데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또 그런 어, 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이 강의 내용을 보면서, 와, 이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참 있는구나 해서 되게 반갑고, 또, 이렇게 진짜 가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전 지역이 이제, 요런, 이제 너무 큰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사실 쉽지 않죠. 어, 고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저기 뭐, 저희 평화로 위로는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또 너무 춥고, 막 이런 데 또 있으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그 주소지하고 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연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연구해도 어, 지금 예비회원, 정회원 있긴 한데 경영체 기반에 저희가 생산자 조직, 생산자 중심, 생산자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제 조직이니까 조합은 연구회원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뿌리를 같이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이제 그 생산자로서 생산자인가 아닌가 그런 거 이제 판별하는 약간 그런 기준점이 좀 되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어, 가입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데서 차이를 두죠. 저희가 이제 그 의결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경영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한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각자의 사정이 되게 다르긴 하지만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그 유통업만 그다음에 가공업만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생산자 분들하고의 그런 차이를 두는 건 이제 저희 생산자 중심의 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기조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름 다 안 남기셨어요? 이름 남기신 분들 이제 나가셔도 되세요. 다 저희도 보고 정리하게.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나가지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자꾸 왜 안 나가지는 거야? 왜 이러지? 미안하네.
음.